차지하는 게 아닐까요?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늘 함께해 주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2차 개각 단행한 얘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번 개각에 대한 총평부터 두 분 먼저 말씀 들어볼까요? 이종근 평론가께서 먼저 하실래요? 지금 예상대로 혹시나 역시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개 부처 장관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하마평이 있었죠. 그런데 보통 하마평 그러면 두세 사람 이야기인데 물망에 오른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단수로 나왔어요. 이번에 완전히 단수로 나왔고 네. 거의 확정적으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거 미리 대통령실에서 기자들한테 좀 흘리는 거 아닌가요? 여론 검증 받으려고. 그렇겠죠. 이렇게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인 경우는 네. 거의 다 미리 좀 이렇게 여론의 흐름을 좀 이렇게 살펴보는 케이스가 많았을 텐데요. 네.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미리 이 세 사람에 대한 그런 예를 들어서 야당 측의 반대 목소리 또 여론의 어떤 흐름들이 사전 반영, 선 반영된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막 크게 크게 반발이거나 이러지는 않은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세 분 다 만만치 않은 스피커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완전히 스피커이자 어떤 경우는 메신저도 될 수 있는 대통령의 사실 의중이라고 했을 때 지금의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복심이 누굴까? 근데 이렇게 5손가락 안에 꼽잖아요. 네. 몇 사람 안 돼요. 네. 이번 또 특히 대통령실은 스피커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물론 지금 내각이긴 하지만 이 세 사람 다 스피커가 될 수 있는. 그럼 5손가락은 아니지만 한 10손가락 20개 손가락 좀 안에는 들어갈까요? 어쨌든 쟁쟁하게 어떤 그런 이 야당을 향해서나 혹은 어떤 쟁점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 사람이 이번에 임명이 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통 큰 스피커다. 네. 배종찬 소장께서는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 원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빼니까요. 윤석열 원팀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윤석열 원팀? 윤석열 원팀. 네. 그러니까 기존의 이종섭 장관 그다음에 박보균 장관이나 김현숙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충분히 잘 못 읽었다고 보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왜 그러면 단수였을까? 네. 이 사람들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이 이미 마음을 정한 그렇죠. 상태였다. 마음을 정해놓고 있고 네. 윤석열 대통령은 한번 마음을 먹으면은 그 사람을 웬만하면 바꾸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인사청문회는 파란이 일겠지만 인사청문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또 임명이 될 거니까 그렇게 우리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원팀이고 또 보수 지지층을 강화하는데 이들이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통 큰 스피커 윤석열의 원팀이다. 이렇게 두 분이 평가를 해 주셨는데 여당이 국민의힘의 설명으로는 전문성과 경륜을 동시에 갖춘 인사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좀 눈에 두드러진 측면은 각각의 이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얘기든 요 다음에 다시 했으면 좋겠고요. 이명박 정부 시절 인사들이 자꾸 기용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흐름, 이 기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종근 평론가. 저는 일단 미국을 하나 예를 들어 보면 네. 미국은 싱크탱크가 많잖아요. 네. CSIS라든지 또 여러 개 있습니다. 브루킹스라든지. 그러면 대개 미국은 자기 쪽 진영의 그런 내각에 들어갔다거나 백악관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네. 정권이 바뀌었을 때 싱크탱크로 와요. 네. 그래서 또 연구도 하고 그러다가 또 바뀌면 또 다시 내각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내각에 다시 들어가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국무부 차관이라고 하는 웬디 셔먼 있지 않습니까? 웬디 셔먼은 사실 오바마 대통령 때 차관보로서 그때 당시에도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이 어떤 연결을 시키려고 굉장히 압력을 넣었던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지금 백악관에 있는 사람 제가 웬디 셔먼만 얘기했지만 내각도 포함해서 참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사람들이 재기용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게 뭐 문재인 정부의 4년 동안에 그러니까 5년 총 그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4년 동안 주요 고위직의 401명을 대상으로 봤더니 이게 주로 비서관급 이상 또는 뭐 내각의 차관급 이상입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이 57명이나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노무현 청와대 출신 중에 가장 또 많이 계속 그 이 문재인 내각이나 청와대에서 돋보였던 분들이 홍남기 부총리, 성인문 산자부 장관, 권도철 복지부 장관. 이때 아이고 왜 노무현 사람 왜 또 썼어라고 그렇게까지 비난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을 끊으려고 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노무현 정부는 노무현 정부 있다가 정권이 교체되고 난 다음에 2개 정권이 지나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로 왔으니까 그 정부에서 이 정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되는데 왜 박근혜 정부 인사는 안 쓸까요? 자, 그게 또 이겁니다.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같은 어떤 진영이긴 하더라도 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처럼 그러니까 여당의 야당처럼 행사를 해서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명박 정부 시절의 사람들을 거의 안 썼어요. 단절이 됐었어요. 이명박 정부, MB 정부 사람들은 한 지금 10년을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5년, 문재인 정부 5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어떤 활용이 됐던 게 아니라 한 10년을 제야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다시 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앵커님이 저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처럼 올디스 너무 그러니까 이 저 올드보이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아니, 저 그런 말은 아니 그렇게 느껴졌어요 제가 뭐 그래서 좀 신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MB 시절 사람들만 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항변할 거리는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저만 그렇게 또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2019년도에 그때 검찰총장 시절에 국감장에서 이철희 의원인가 질문했었죠. 이명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어디가 수사가 제일 공정했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했는데 이명박 정부. 네,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 입에서 이명박 정부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건 뭐지? 이런 반응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명박 시절이 굉장히 좋았다고 평가하거나 이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지만 지난번 아세안 정상회의도 G20 정상회의 나갈 때도 항상 영업사원 1호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상당히 이 경제 프렌들리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박근혜 정부보다는 이명박 정부에 더 가깝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종근 평론가 말씀대로 뭐 저는 구간이 명간, 옹고지신 또 명불허전 뭐 이전에 정부에서 활약했던 사람들을 재기용한다고 해서 나쁠 건 없어요. 저는 뭐 얼마든지 그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보고 실제로 아들 부시도 대부분의 인사를 레이건 시절이나 자기 아버지였던 아버지 부시 때 이런 인물들을 많이 기용을 합니다. 뭐 딕 체이니도 그렇고 도널드 럼스펠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럴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죠. 제 말씀은. 그러니까 뭐 그렇게 MB 때 인사들 일색이 아니라 좀 새로운 인사도 그러니까 뭐 한 5명이면 한 3명 그렇게 하더라도 뭐 2명 정도는 여성도 있고 좀 파격적인 청년 세대도 있고 그러니까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 기대감에서 지적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때의 인물들 중에서도 좀 그때도 일 잘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재기용하는 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지금 뭐 신원식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이전 발언도 상당히 좀 놀랐는데 유인촌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전 장관 또 문화체육부 장관을 역임했었던 인물이거든요. 그때 뭐 블랙리스트나 이건 뭐 나중에 또 우리가 전체히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되 좀 학교 출신들도 다양하게 뭐 굳이 잘 안 된다면 10명 하면은
적어도 20-30%라도 좀 파격적인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또 그 반론도 있을 것 같아요. 김행 후보자는 거기 속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또 얘기도. 김행 후보자요. 아, 김행 후보자요? 김행 후보자는 또 그렇게 그런데 네. 김행 후보자는 아까 그 앵커님이 지적하셨을 때 아니 왜 박근혜 정부 사람을 왜 안 써라는 데 대한 대답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대변인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예, 초대 대변인이기도 예. 했었죠. 이거 다 얘기를 수정해야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은 각각의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과거 발언이 조명되고 있어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얘기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신 후보자는 공인이 아닌 개인적 사견이었다. 내가 그때는 뭐 아무것도 맡고 있지 않았을 때 그때 한 발언이었을 뿐이다. 이러면서 이제 뭐 과거 자신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뭐 사과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기도 했는데요. 두 분은 뭐 사실 역사 논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다양한 하여튼 얘기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신원식 후보자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 좀 듣고 싶어요. 저는 뭐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념 관련해서 아주 이제 그 파장이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발언을 국방부 장관 이제 후보자가 과거에 했던 것이겠죠. 물론 이제 그게 뭐 공직이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한 발언은 물론 아니겠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념과 관련된 박정희 전 대통령에 관련된 뭐 쿠데타와 이제 혁명 차이에 대한 발언,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비속어까지 동원이 됐거든요. 그 군중들 앞에서. 그렇다면 저는 신원식 장관 후보자가 그걸 엎질러진 물을 대담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러면 차라리 본인이 소신으로 생각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분명히 헌법 정신이나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처신해야 된다고도 본다라고 한 걸음 물러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좀 인사청문회 때라도 좀 과감하게 사과할 건 사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좀 생각이 과했다. 과거에. 그 부분은 사과하고 어떤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정중동하겠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과거의 발언도 문제겠지만 심지어는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관련해서 심지어는 이제 이종찬 강복회장이 반발하자 강복회장 물러나란 말 이렇게 또 발언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 문제를 제일 처음 제기했던 그렇죠. 근데 이제 거죠. 과거에 지금 우리 KBS도 보도를 하고 있고 다른 방송사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 2021년 시점인가 이제 이 신원식 장관 후보자의 SNS가 다시 재소환됐는데 그때는 또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신원식 장관 후보자 측에서 아니 그 독립운동한 건 잘하셨는데 볼세비키 있잖아요. 그 볼세비키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뭐 사과가 필요한 부분들은 오히려 사과를 하면 오히려 장관 후보자로서 더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사인이었을 때 사견과 공인으로서의 공적인 발언의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그 발언도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공인으로서의 공적인 어떤 발언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사인의 사적인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아니야 그건 당연히 할 수도 있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공인은 사실상 책임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사적인 부분에서 부적절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것이 공인이 취해야 될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 그래서 그 표현들이 저는 지나치게 우리가 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은 소통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군부대 수장들은 소통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안녕과 그다음에 국민들의 생명만 지켜내면 됩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부분에선 국방부 장관이 나서야 돼요. 국회에도 참석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소통을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발언들이 그 상대 정파
내지는 야당에 상당히 소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한다면 예. 사적인 반원이라도 그 문제는 매듭을 짓고 시작하셔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 안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표현 자체가 부적절한 거 전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런데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는 사실 전 조금 감안을 해요. 어떤 상황이냐면 신원식 장군은 군 내부에서도 상당히 존경받는 인물인 건 맞아요. 특히 능력과 관련돼서는 작전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고요. 그래서 네. 마지막 그 보임이 삼성 장군으로서 합참의 작전 참모 본부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과 또 굉장히 뭐랄까요. 그 여러 이 장성들의 어떤 평가 중에 뭐 무인이다 아니면 뭐 온화하다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할 때 상당히 무골이다라고 평가하는 직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당시 2019년이에요. 예편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때 어떤 집회에 나가서 이 9.19 군사 합의가 군인으로 봤을 때 내가 전직 군인이지만 군인으로 봤을 때 군기를 흐트러뜨릴 수가 있고 또 이 휴전선 내에 많은 시설들을 그렇게 파괴를 했을 때 만약에 다시 긴장 관계가 돌입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복원하는데 엄청난 또다시 시간이 걸린다. 이런 점에서 그 9.19 군사 합의를 지금 이뤄낸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시점에서 표현이 된 겁니다. 전제로 했죠. 그 표현 저 잘못됐다고 전제를 했는데 네네. 이런 상황이면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거랑 같이 좀 얘기해 주셨으면 네네. 좋겠는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국회의원을 곧바로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지는 않았다. 이런 지적을 좀 했고요. 과거의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군 원로 인사들을 임명하긴 했지만 국회에 와서 정당 소속으로서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은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을 곧바로 국방부 장관은 사실 뭐 이게 이념이나 정치적인 어떤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자리잖아요. 물론 주적관이 쭉 뚜렷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별개로 하더라도 그리고 정치인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바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 군중들이 있는 장소에 좀 그 분위기에 휩쓸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뭐 삼성 장군을 하고 또 정치를 할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분히 상당히 또 정치를 할 마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 적어도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 그 비판만 하면 될 일이지 그런 비속어를 동원해서 좀 삼성 장군 출신으로는 격에 어울리지 않게 그런 동작도 취했거든요. 마치 무슨 비난하는 율동까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 부분에 주목을 하냐면 지금 신분 자체가 현직 국회의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이종섭 장관은 상당히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밀고 나가기가 쉽지 않았지만 신원식 장군의 경우에는 본인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뭐 대정부 질문이든 또 상임위 질문에서든 밀리지 않고 본인이 판단하거나 누군가의 의중을 반영해야 된다면 그것을 거침없이 밀고 나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자 국방부 장관 자격을 두 개를 그렇죠. 동시에 갖고 있는 그 거잖아요. 부분이 우려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종섭 장관의 경우에도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이전 논란이나 또는 박정원 전 수사단장과 관련된 그런 행동들이 이종섭 장관 발일까 최초 시점이 그렇게 보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신원식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때 야 이거 우리 국방 정책 밀어붙여 그랬을 때는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국민의 힘을 또 대변하는 국회의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일방적이고 거칠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걸 우려를 하는 거죠. 네네. 예.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국회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지 아니할 부처가 두 개 부처다. 법무부와 그다음 국방부다. 이유는 한 가지다. 법무부와 국방부는 국민들이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권력을 쥐어준다. 즉 검찰도
공권력이고 군인들도 사실 무기를 들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폭력 그러니까 폭력이 나쁜 의미가 아니고 공인된 어떤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집단의 어떤 주무부처 장관이면 정파를 떠나야만 그 권력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두 개 부처는 절대로 사실 국회의원 어떤 정당의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박범계 장관이라든지 또는 추미애 전 국회의원 신분이지만 어쨌든 장관이라든지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법무부 장관은 그래야 검찰의 어떤 그런 그 공권력이 정당성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자 입장을 바꾸면 안 되잖아요. 신원식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저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대단히 아쉽다.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끝이세요? 예. 참. 뭘 더 원하세요? 아닙니다. 저도 원하시겠으면 말씀하세요. 아니요. 저는. OEM입니다. 저는. 자, 그러면은 유인천 장관 후보자, 문체부 장관 후보자하고 김행 후보자, 여가부 장관 후보자 두 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게 좀 각자 다 얘기를 하자면 오늘 시간이 좀 짧을 것 같아서 한꺼번에 같이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 유인천 장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인천 전 장관을 발탁한 것은 그 문화와 관련된 경험 또 이런 또 풍부한 그 경험을 좀 살려서 네. 정책에 잘 반영을 시켜달라 이런 취지라고 봐요. 그게 아니라 뭔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주문하지는 않았겠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아주 우리가 트렌디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K-팝이나 이런 K-컬처를 본다면은 오히려 좀 더 감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기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박보균 이 현재 장관이죠. 아직까지 교체되지 않았으니까 박보균 장관을 물리고 유인천 후보자를 이제 임명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이걸 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문화 관련. 왜냐하면 체육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문화, 체육, 관광 전문가도 아니거든요. 그럼 문화와 관련해서 유인천 장관 후보자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네. 이 부분이 분명해야 되는데 저는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가장 우려하는 거는 유인천 전 장관을 임명한 것이 뭔가 문화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는 또 어떤 문화 관련 단체는 지원하지 말고 또 어떤 단체는 더 지원을 해주고 이걸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은 그래서 지금 나오는 질문도 대부분 그 관련된 질문이죠. 그래서 네네. 두 번의 답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유인천 보도된 바에 따르면입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유인천 장관 후보자가 좀 그 블랙리스트 관련된 거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또 한 번은 블랙리스트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인천 장관 후보자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이종현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자, 블랙리스트 얘기부터 해보죠. 예. 과연 유인천 후보자가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박근혜 정부 시절에 조윤선 장관이 실질적으로 재판을 받았어요.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시감이 그대로 뚜렷하게 남아 있어서 아니 유인천 장관 블랙리스트 아니야라고 지금 몰아가는 게 아니냐. 자, 다시 잘 기억해 보세요. 유인천 장관 시절에 블랙리스트가 확실하게 있었습니까? 의혹 뭐 이렇게 나와요. 다 신문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국정원이 그런 걸 작성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됐는데 문화부가 개입됐다고 하는 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고. 그러니까요. 네. 제 말씀은 뭐냐면 네. 확인된 사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의혹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블랙리스트다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문화부 장관이 직접 결재를 하거나 지시를 해서 어떤 이 문화에 지원을 할 때 특정 단체나 특정 개인을 배제하라거나 또 거꾸로 화이트리스트도 문제가 돼요. 특정 집단이나 네. 특정 개인만 지원을 하라. 이런 것이 사실 유인천 장관 시절에 장관이 직접적으로 개입됐느냐. 네. 개입됐을 것이다가 아니고 네. 그렇다면 이건 좀 두루뭉술하게 블랙리스트다라고 몰아갈 것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네. 두 번째 뭐냐면 네. 이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평생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네. 이미 블랙리스트라는 게 사실은 늘 있어 오긴 했어요. 왜냐하면 문화부가 이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줘요. 우리가 네네. K컬처가 왜 K컬처가 됐냐면 사실 다른 나라랑 좀 다르게 엄청나게 지원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면
한정된 지원이잖아요. 네. 다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념 문제가 아니라 공정하게만 하면 되거든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네. 그게 없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조윤선 장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어떤 정권이 들어서서 어떤 장관이 지시를 한다고 그래도 지금 거기에 대한 주무부처 국장이나 과장이 쉽게 못해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이미 그때 조윤선 장관 케이스로 해서 다 유죄 판결이 났기 다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제는 자기네들이 직접 당하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시가 직권남용과 함께 자신이 제보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다치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거꾸로 야 어느 국장과 어느 과장이 아무리 무슨 엄한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장관이 아무 이유 없이 이 사람 빼, 이 사람 넣어 하는 시대가 이미 끝났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블랙리스트 사건이 상당히 이 문화계에 저는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짧게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박보균 장관 후보자 때는 적어도 문화예술인 단체에서 나서서 지명을 철회하라 그런 움직임까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인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방금 전에 이종건 평론가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문화예술인 단체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체감하기에 그 시점에 그 시절에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그렇죠.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유인천 전 장관이 이명박 정부의 장관 시절에 실제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심지어는 이제 보도에 따르면입니다. 이건 또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의 경우에도 그런 블랙리스트에 올랐었다. 그걸 국회의원이 된 이 최종원 배우인가요? 최종원 배우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 그 부분을 이제 따져 묻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예술인 단체에서 유독 이제 유인촌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그걸 좀 불식시키기 위한 것은 이번에 유인촌 장관 후보자에게는 굉장히 핵심적인 과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근데 두 분이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는 하신 말씀 없으세요?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자,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는 김현숙 장관에 대한 뭐랄까요 아쉬움을 그대로 이 사람이 하면 김현숙 장관이랑 다르게 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김현숙 장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가부는 어쨌든 소프트 랜딩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부 조직법이 안 바뀌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가 공약이었고 그럼 어떻게든 여가부의 폐지를 연착륙시키는 사람을 지금 내세워야 되는데 김명수 장관은 사실 경제학 전공이거든요. 미국에서도 경제학 박사학위를 따온 걸로 알고 있고 이 사람은 사실상 실무형이에요. 그냥 실무로서 일을 맡으면 그거를 그대로 그냥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이지 앞으로 나서서 어떤 이슈를 제기해갖고 그 이슈 속에서 무엇인가 결과를 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여가부 문제는 이슈를 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여성 문제 그러면 사실 여성 문제는 고용부에 해당되거나 혹은 복지부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고 가족 문제 역시 복지부에 옛날에 있었다가 여성부가 여성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하다 보니까 부처에 돈이 없으니 돈을 땡길 수가 없으니까 가족을 갖고 와서 예산을 키운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데 이슈를 만들 수 있는 사람. 김행 장관 같은 경우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오늘도 한마디 딱 해서 굉장히 막 언론이 난리가 났잖아요. 드라마틱한 엑시트. 그 표현이 참 드라마틱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주목을 갖고 국민들을 설득해내라라는 그런 임무를 맡고 아마 임명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한 부처의 장관 후보자잖아요. 근데 이제 일성을 내는 건데 이 부처 이제 폐지되는 거를 제가 잘 드라마틱하게 폐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말을 들을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은 김행 후보자의 경우에는 또 저한테는 또 여론조사 선배이십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참 한편으로는 저는 참 대단하다. 왜냐하면은 여론조사 전문가로 중앙일보에서도 일을 했었고 이제 출발을 쭉 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변인과 여성가족부 산하인 양성평등진흥원의 원장도 맡았었고요. 그래서 또 최근에 이제 방송 활동을 많이 하면서 내년 총선을 도전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던 차에
장관 후보자로 물망에 지금 이제 지명이 됐고 그건 참 대단하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지명 배경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기자들이 질문하고 있는데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드라마틱한 엑시트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궁금한 건 어떤 드라마가 나올 거지? 그다음에 엑시트라고 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 전까지는 폐지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엑시트는 과연 어떤 의미인 건지 총선 이후에 엑시트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의미인 건지 그래서 궁금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듣는 걸로 가름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재명 대표 단식 지금 보름을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 단식 장소도 당대표실로 좀 옮긴 상황이고 오늘 전해지는 소식으로 보니까 상당히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김기현 대표 그동안에 사실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다가 어제 그 단식 중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또 민주당에서는 와서 들여다보지도 않고 말로만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무슨 성의가 있느냐 이런 반응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 뭐 평가도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당의 반응 그리고 대통령실의 반응 이것까지 묶어서 이게 좀 어떻게 하면은 뭐 이게 엑시트 얘기가 연결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당신은 단식을 중단하게 될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뭐 단식 엑시트를 위해서는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저는 정치적 명분은 제공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명분 외에 이재명 대표가 쓰러지는 상황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나 아니면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기현 대표가 단식장을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에 다음 주쯤에 올라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네. 아마 그게 9.19 그 행사 때문에 올라오는데 예. 그때 9월 19일 날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단식을 좀 만류하는 시도가 있지 않겠냐.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바로 중단하지는 않을 거고 대체로 20에서 21일경까지는 단식이 간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근데 그 건강이 뭐 뒷받침되줘야 되는 거니까. 제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게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21일경 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표결을 9월 내에 이제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서 붙인다는 것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이재명 대표로서도 물러날 수가 없다.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로 이제 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상당히 내부 결속은 다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이제 결집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단식이 일단락 되더라도 그것이 어떤 이유였든 간에 뭐 쓰러져서 병원을 가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와서 만류를 하든 뭔가 정치적으로는 해결책이 없어요. 뭔가 성사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로서는 민주당으로서 뭔가 해결된 것 또 외연이 확대된 것 또는 국민의힘과 뭐 조율되거나 절충된 것이 없다라는 것은 과제가 될 수 있겠죠. 네네. 저는 이제 서서히 드라마틱한 엑시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김기현 대표의 입장 변화. 물론 찾아가겠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네네. 아이고 건강을 언급을 하면서 중단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건 국민의힘의 지금까지의 어떤 스탠스를 봤을 때 굉장히 전향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갑작스럽게 계속 뭐 비판적인 어떤 태도를 취하다가 팍 하고 찾아가는 건 사실 명분이 없잖아요. 일단 첫 번째 단계로 건강에 대한 걱정을 일단 언급을 했고 두 번째 민주당이 지금 전략 보고서도 나오고 또 무원식 대표가 직접 기자들한테 한 말을 보면 찾아와라. 김기현 대표에게 찾아와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거꾸로 얘기했을 때 찾아오는 게
사실 엑시트의 어떤 명분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도 보이거든요. 네네. 이 둘 민주당 내부의 어떤 목소리와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대표의 그런 어떤 발언 이거로 봤을 때 한 반 단계는 지금 진전된 양상이다. 국민의힘도 사실 이 비판은 했지만 그러나 뭐 두 분이 계속 걱정하시듯이 최악의 상황으로 갔을 때는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진전된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아까 구속영장 청구 말씀하셨지만 네. 한다 말은 하는데 아직은 하지는 않고 뭐 이번 주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번 주 과연 청구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구속영장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재명 대표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 두 분한테 한 말씀씩 듣고 네.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짧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민주당 내부의 기류는 지금 저도 이런저런 뭐 취재를 해보면 동향 파악을 해보면 네. 대체로 민주당 내의 정서는 부결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단식 상태라서 뭐 판단을 하기 쉽지 않겠지만 저는 여론을 생각한다면 가결로 해서 가는 게 맞다고 이재명 봅니다. 대표가 입장을 오히려 밝히는 게 낫겠다. 그래서 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것이 네네. 여론도 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도 살리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가결로 대동단결입니다. 오늘 가결로 의견 대동단결이요? 똑같습니다. 네네. 자, 만약에 진짜 영장실질심사를 갔을 때 기각이 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승리고 민주당의 승리예요. 그다음부터는 검찰이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즉 그렇게 승부수를 걸어야지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두 번이나 검찰에 지금 최근에 갔다 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증거 하나도 없더라라고 얘기해요. 국민들 앞에서 증거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판사도 똑같이 느낄 겁니다. 그럼 판사가 기각 사유의 첫 번째가 소명이 안 됐다 검찰이 증거도 하나도 안 갖고 왔다 상당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게 정말로 사실이라면 영장실질심사 받으면 돼요. 그러면 자기 정치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부결적으로 만약에 결론을 유도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입장 듣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스아이웨이전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